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스스로 행복하라와 미리 쓰는 유서라는 두 편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편의 작품 내용 글귀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정화되는 느낌인데요. 스스로 행복하라에서는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몫의 삶, 자기 그릇이 있고 자기 그릇에 자기 삶을 채워가며 살아야 한다. 남의 그릇을 넘본다든가 자기 삶을 이탈하고 남의 삶처럼 살려고 하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미리 쓰는 유서에서는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할 일은 먼저 인간의 선의지를 저버린 일에 대한 참회라고 했으며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의자의 위치만 옮겨 놓으면 하루에도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고 볼 수 있다는 아주 조그만 그 별나라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뜰하게 철쭉, 라일락, 자목련 등 여러 가지 꽃들이 한창 피어 있습니다. 더러 꽃구경 안 가십니까? 세상 사는데 더 바쁘다고 해서 모른 채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차례씩 피어나는 꽃들 앞에 서 보세요. 꽃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빛깔과 모양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피어있는 꽃들을 보세요. 저마다 자기 특성과 자기 모습을 지니고 유감없이 활짝 피어남으로 해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꽃들은 다른 꽃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꽃들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일락이 철쭉을 닮으려고 한다거나 목련이 진달래를 닮으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나름의 특성을 한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지닌 가장 맑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요소들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사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나무나 풀이나 산 또는 강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 또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자기 본래의 모습과 자기가 설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연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삶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자연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들이지만 자연은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몫의 삶,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그릇에 자기 삶을 채워가며 살아야지 남의 그릇을 넘본다든가 자기 삶을 이탈하고 남의 삶처럼 살려고 하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듯이 저마다 독특한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으려고 하면 자기 삶 자체가 어디로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아는 집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집은 생활 수준이 중산층으로 아이들 둘의 내외, 모두 네 식구가 단독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부가 불편하게 여기어 제법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답니다. 아파트에 살아보니 옛날과 비교해 그렇게 편리하더랍니다. 식사 문제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나도 그 집에 한번 가보니 주부는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자기네 아파트를 자랑도 하고 싶어 곧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차도 마시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행복에 겨워하던 그 집 주부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새로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자기 집은 그 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이렇게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기 삶의 조건이 다른데 그 삶의 조건이 다른 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맙니다. 이것은 주택 문제만이 아닙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조건이 다른데 왜 똑같이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하면 불행해집니다. 자기에게 배당된 복조차 받아 쓸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내 분수를 모르고 내 처지를 모르고 스스로의 생활 조건을 모르고 공연히 남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일이 없었는지 이런 기회에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그릇에 넉넉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부질없이 남과 비교함으로써 내 인생은 그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남의 소도구, 남의 그림자밖에 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기 나름의 빛깔과 모습과 향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모습으로 전 사회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꽃들을 보세요. 철쭉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라일락이라 하더라도 보랏빛도 있고 흰빛도 있지 않습니까? 목련도 자목련과 백목련이 있듯이 저마다 자기 빛깔과 모양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 살림, 내 가족끼리 사는 현실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인 줄 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빈 꺼풀처럼 남의 소도구처럼 그렇게 살고 맙니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얼굴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두고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설령 오늘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레골, 즉 우리 정신의 탈입니다. 자기가 신체적인 행동이나 말씨, 생각으로 순간순간 익혀온 업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쁜 딸을 낳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업도 다르고 태어난 자식의 업도 다르고 그 전에 익힌 업도 달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다른 집 아이에 비해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용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아이의 모습, 그 아이가 지니고 있는 업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 사람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자기 이력서를 거울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풍진 세상을 40년, 50년 살다 보면 주름도 생기고 기미도 끼게 마련입니다. 옛날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아, 이런 세월도 있었구나 하고 지금 자기 모습을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의 모습이고 지금은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주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름이 없다면 오히려 엄마의 얼굴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이 없다면 엄마의 자격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이웃 사촌 걱정, 그래서 주름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겉모습 고친다고 예뻐지는 것 아닙니다. 안으로 예뻐지는 업을 익혀야지요. 가장 아름답고 착한 삶을 순간순간 이루어 나가야 그것이 밖으로 비치어 나오죠. 예뻐지고 싶은 마음 자체는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들 하지 마세요. 아름다움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독특한 삶이 있듯이 독특한 얼굴과 음성과 눈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으로 아름답고 착하게 살면 그의 모습으로 그 아름다움이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아름답게 착하게 살 때 저절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누구든 무슨 일에 순수하게 몰입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감명받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과 의사 공병우 박사의 자서전인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입니다. 이분은 아주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신 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고성능 한글 타자기를 발명하셨고 지금도 한글 기계화를 위해 컴퓨터 개발에 몰두하고 계시며 72세에 시작한 사진도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자서전 안에 미리 써둔 유서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지요. 이분은 자기가 죽어도 일절 남에게 알리지 말랍니다. 장례식이나 추도식도 하지 말고 빨리 시체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시체에서 조직이나 장기가 다른 사람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면 그것을 꺼내어 쓴 후 나머지는 병리학과 해부학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 기증해 달랍니다. 만약 이처럼 할 수 없다면 숨이 끊어진 24시간 이내에 화장이나 수장을 시켜 달랍니다. 만약 이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에 매장하는데 그때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지 말고 입던 옷 그대로 또 널도 가장 싼 것을 쓰고 묘지도 최소한의 면적에 묻어 달랍니다. 혹 여행 중 사망하면 찾지 말고 죽은 지 한 달 후에 점차 알리라고 합니다. 또 매장되었을 경우 묘지 소재도 알리지 말고 화장했을 경우 재를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어른의 유서에는 그분 나름의 투철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큰 스님들보다도 훨씬 더 선사다운 죽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합니다.
꽃이 항상 피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꽃들도 며칠 지나면 다 지고 맙니다. 안팎으로 내면과 외부에서 상황은 늘 변하면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쌍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이 다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지상에서 덧없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곧 구체적인 내 인생의 내용이 되고 개인의 역사가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시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떳떳한 인간으로서 향상의 길로 보다 값있는 길로 털고 나서야 합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됩니다. 미리 쓰는 유서. 죽게 되면 말없이 죽을 것이지 무슨 구구한 이유가 따를 것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레 죽는 사람이라면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하겠지만 제명대로 살만치 살다가 가는 사람에겐 그 변명이 소용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죽음은 어느 때 나를 찾아올는지 알 수 없는 일, 그 많은 교통사고와 가스 중독과 그리고 증오의 눈길이 전생의 가품으로라도 나를 쏠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오고 있다는 것임을 상기할 때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유서는 남기는 그리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육신으로서는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해서도 실제로는 유서 같은 걸 남길 만한 처지가 못 된다. 누구를 부를까? 유서에는 흔히 누구를 부르던데 아무도 없다. 철저하게 혼자였으니까. 설사 귀에 지금껏 섬겨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 이 세상에 올 때에도 혼자서 왔고 갈 때에도 나 혼자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그림자만을 이끌고 휘적휘적 일상의 지평을 걸어왔고 또 그렇게 걸어갈 테니 부를 만한 이웃이 있을 리 없다. 물론 오늘까지도 나는 멀고 가까운 이웃들과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하지만 생명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것이므로 인간은 저마다 혼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랏빛 노을 같은 감상이 아니라 인간의 당당하고 본질적인 실존이다. 고뇌를 뚫고 환희의 세계로 지향한 베토벤도 말한 바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의지, 이것밖에는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온갖 모순과 갈등과 증오와 살육으로 뒤범벅이 된 이 어두운 인간의 촌락에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은 오로지 그 선의지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먼저 인간의 선의지를 저버린 일에 대한 참회다.
이웃의 선의지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탓으로 저지른 허물을 참회하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때로는 큰 허물보다 작은 허물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 허물이란 너무 크면 그 무게에 짓눌려 참괴에 눈이 멀어버리고 작은 때에만 기억에 남는 것인가. 어쩌면 그것은 지독한 위선일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두고 그 한 가지 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자책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문득 나를 부끄럽고 괴롭게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동무들과 어울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서였다. 엿장수가 옆판을 내려놓고 땀을 들이고 있었다. 그 엿장수는 교문 밖에서도 가끔 볼 수 있으리만큼 낯익은 사람인데 그는 팔 하나가 없고 말을 더듬는 장애자였다. 대 6살 된 우리는 그 엿장수를 둘러싸고 엿가락을 고르는 채 하면서 적지 않은 엿을 슬쩍 빼돌렸다. 돈은 서너 가락치밖에 내지 않았었다. 불구인 그는 그런 영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일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가 마냥 넉살 좋고 건강한 엿장수였더라면 나는 벌써 그런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에 지워지지 않은 채 자책은 더욱 생생하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허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는 용서받기 어려운 허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그때 저지른 그 허물이 줄곧 그림자처럼 나를 쫓고 있다. 이 다음 세상에서는 다시는 더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며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살아생전에 받았던 배신이나 모함도 그때 한 인간의 순박한 선의지를 저버린 과보라 생각하면 능히 견딜 만한 것이다. 날카로운 면도날은 밟고 가기 어렵나니 현자가 이르기를 구원을 얻는 길 또한 이같이 어려우니라. 우파니샤드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내가 죽을 때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본래 무일물은 우리들 사문의 소유관념이니까. 그래도 혹시 평생에 즐겨 읽던 책이 내 머리맡에 몇 권 남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신문이요 하고 나를 찾아주는 그 꼬마에게 주고 싶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 평소의 식탁처럼 간단 명료한 것을 즐기는 성미니까 내게 무덤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차가운 빗돌 대신 어느 여름날 아침부터 좋아하게 된 양귀비 꽃이나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하겠지만 무덤도 없을 테니 그런 수고는 끼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 주었으면 고맙겠다. 그것은 내가 벗어버린 헌옷이니까 물론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는 곳이라면 아무 데서나 다비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꼭 한 군데 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의자의 위치만 옮겨 놓으면 하루에도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고 볼 수 있다는 아주 조그만 그 별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안 왕자는 지금쯤 장미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까? 그 나라에는 귀찮은 입국 사증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이므로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내 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 한데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출가사문이 되어 금생에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